반갑습니다.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제 4단원 정보통신과 신소재를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에 대한 거냐면은 그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쉽게 말해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그 USB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런 원리를 배우시고, 그리고 신소재, 그리고 지하 자원, 광물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정보입니다. 신호와 정보를 오늘 첫 단어로 배우실 건데요. 신호라는 건 뭐냐면요,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아무 현상이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 신호라고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럼 정보는 뭐냐? 그 변화를 가공 분석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용하게 만드는 게 정보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지진파가 P파, S파가 있습니다. 뭐 지진파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진이 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를 우리가 분석해서 어떤 말인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럼 지진파라든지 소리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신호가 되는 거고,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지진파로 인해서 지진이 났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게 정보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신호 보겠습니다. 신호, 자연 또는 인공적인 에너지 변화가 있는 게 신호예요. 그럼 신호는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가 에너지 변화로 우리한테 주는 게 신호입니다. 그럼 신호의 예가 거기 나와 있죠. 빛, 전자기파, 소리, 열도 됩니다. 열 에너지죠. 압력, 탄성파, 힘 이런 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요. 신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신호는 다 대부분이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라는 건 연속적이라는 얘기예요. 연속적. 자, 이번에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정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호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 또는 자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하고 책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혹은 뭐가 있냐면 우리 컴퓨터에 저장된 CD, 음악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정보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분석해서 우리한테 유용하게 되는 것, 이게 정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로 나온 게 지진파 분석이 나왔죠. 지구 내부 구조. 외부 대상, 자연 에너지 변화, 이게 바로 지진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진파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라늄 핵 방사성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신호가 발생됩니다. 신호가 발생돼 어떻게 신호가 발생되나 봤더니 거기 나왔죠. 빛, 힘, 소리, 온도, 전자기파 변화 이런 걸로 된다는 거예요. 이 신호를 수용해 가지고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그 전자제품이 센서입니다. 센서도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 우리 기출 문제. 그 부분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 이걸 갖다가 뇌로 갑니다. 그럼 뇌가 분석해가지고 어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뇌에서는 정보인식, 컴퓨터도 됩니다. 컴퓨터의 CPU, 중앙정보처리장치도 바로 뭐냐 정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뭔가 분석해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뭔가 변화가 온 것이 신호고, 분석해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유용하게 바꿔주는 것, 이게 정보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의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요. 파동이 나옵니다. 파동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조금 제가 여기는 없지만 약간 자세해 주겠습니다. 파동에서 전자기파 중에 적외선이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일단 파동을 분석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종파하고 횡파가 있습니다. 종파, 횡파, 거기는 없지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종파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횡파, 종파가 있는데 이거보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라 그래. 매질이에요. 매질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게 이동 안 해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매질은 진동만 하고 전해지는 것이 에너지예요. 전달되는 게 에너지예요.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 수가 있냐면 파도 타기 응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앉았다가 일어나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출렁출렁 흘러가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매질이에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파동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파동이 전달될 때 가장 중요한 거, 전달 매개체는 매질인데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그럼 파동의 종류 첫 번째 종파하고 횡파가 있는데, 종파는 뭐냐면 매질의 진동이 이렇게만 진동하는 거예요. 매질은 진동을 이렇게 진동하는데 파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걸 종파라고 합니다. 그럼 종파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소리의 초음파, 음파, 초음파. 음파든 초음파든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초음파는 뒤에 나옵니다만 초음파는 진동수가 2만 Hz 이상이에요. 이거 나오면 또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음파, 초음파라든지 용수철 종파 이런 것만 종파고 그 외에는 다 횡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지금 그 뭐냐, 또 하나, 죄송합니다. 종파 하나 더 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지진파의 P파. 그 다음에 횡파는 지진파의 S파라든지 아니면 전자기파 이런 것들입니다. 전자기파 이런 것들은 죄다 횡파입니다. 횡파는 뭐예요? 그러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줄을 갖다 놓고 이렇게 출렁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출렁하죠. 위아래로 출렁출렁한다는 얘기는 매질은 위아래로 앉았다 일어나요. 파도타기 원입니다. 근데 파동은 옆으로 쭉 이동하죠. 지금 무슨 얘기냐? 위아래로 매질이 진동하는데 파동은 앞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직이죠. 또 있어요. 옆으로 해도 됩니다. 옆으로 해도 이렇게 수직으로 가면 이건 횡파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파동은 우리가 종파하고 횡파로 일단 먼저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파동 거기 뜻이 나왔죠.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멀리 떨어진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적합한 신호다. 이렇게 나왔어요. 파동은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탄성파, 전자기파를 쓰는데, 그럼 탄성파, 전자기파 전에 일단 먼저 파동의 분류를 제가 종파, 횡파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탄성파와 전자기파의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입니다. 탄성파, 전자기파가 있는데, 탄성파는, 자, 여기 지금 요것만 지우고 여기를 말씀드릴게요. 파동은 전달하는 매개체가 뭐라고요? 매질이라고 했죠. 매질이 꼭 있어야만 전달되는 것 같다가 우리는 탄성파라고 합니다. 탄성파.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 음파를 들었어요. 음파.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소리는 진공에서는 전달이 안 돼요. 진공은 아무것도 없죠. 매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탄성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탄성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결파, 음파, 지진파, 용수철 파동 이런 것들 나왔죠. 그 정보의 얘가 뭐냐면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초음파로 소리를 전달해가지고 의미를 분석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고 듣는 거. 그래서 어떤 말인지 그 말의 의미를 내가 분석해서 정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성파를 얘기했고요. 그럼 전자기파는 뭐예요? 그러면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고 오히려 진공이 훨씬 빨리 전달됩니다. 그럼 전자기파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간단하게 감마선 쭉 나왔는데 그걸 써드리겠습니다. 감마선, 이게 감마선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쁘게. 예, 감마선. 잘 썼다. 잘 썼네요.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전파가 있습니다. 전파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간단히만 언급시켜 드리겠습니다. 파동 에너지는요, 어떨 때 크냐면은 진폭 클 때, 출렁거리는 게 클 때가 에너지가 커요. 쉽게 말해서 해일, 지진 해일. 해일이 파도가 높게 덮치면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한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산림 같은 걸 많이 파괴시키죠. 그래서 파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일단 진폭이 커야 됩니다. 이걸 갖다 이제 진폭 제곱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동수가 크면 됩니다. 진동수. 이것도 진동수 제곱이에요. 진동수가 크면 됩니다. 일초에 몇 번,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많이 움직일수록 힘이 더 많이 들죠. 그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요. 진동수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자, 엑스레이, X선 아시죠? 우리 이제 내부 촬영하는 겁니다. 뒤에 나중에 5단에서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어쨌든 엑스레이, 우리 내부를 뚫어가지고 장기, 폐 같은 거, 뼈 같은 걸 찍죠. 그 정도로 강한 겁니다. 감마선은 훨씬 더 강해요.
감마선은 더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 많이 들어보셨죠? 자외선 차단제 우리가 뭐냐면 선크림 UV라고 나오죠? 네, 자외선도 살균 소독하죠. 오존층이 막아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시광선 영역 3개 영역입니다. 이건 좀 이렇게 분석할게요.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쪽이 청색 계열이고 이쪽이 적색 계열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청색 편이 적색 편이 기억나십니까? 적색 편이는 그 빅뱅에서 이후에 외부 은하가 멀어질 때 적색 편이죠. 그 다음에 청색은 가까워지는 의미였습니다. 어쨌든 청색과 적색 중에 청색의 에너지가 큽니다. 진동수가 큽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을 사용하는 건 적외선 카메라나 적외선 온도계 혹은 열 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적외선 같은 것이 조금 여기 얘네보다는 좀 작아요. 에너지가. 그 전파가 제일 작은데 전파는 어디 사용합니까? 바로 유무선 통신에 사용합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빛 전자기파예요. 빛 전자기파를 다 분석하면 이거고, 이게 가시광선 영역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3개 영역이고, 이걸 갖다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전기장, 자기장, 예를 볼게요. 여기 발생과 전달. 전기장과 자기장 진동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매질이 없어도 발생합니다. 매질이 없어도 전달돼요. 그리고 진공에서 훨씬 더 빨리 전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는 말씀드렸고요. 정보에 의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떤 별, 태양과 같은 별을 갖다 분석할 때 별을 구성 원소를 스펙트럼 분석을 알아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 적외선 카메라로 물의 온도, 이게 열 화상 카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 자외선 살균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쪽입니다. 이쪽 전파예요, 전파. 전파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파인데, 어쨌든 간에 빛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가청 진동수가 나왔습니다. 이 초음파를 구분하는 건데요. 사람은 초음파를 듣지 못합니다. 근데 진동수가 어디까지 사람은 들을 수 있냐면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가청 진동수라고 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음은 듣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듣기가. 자,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어쨌든 2만 헤르츠 이상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면 초음파라고 그래요. 초음파를 들을 수 있는 건 동물들입니다. 뭐냐면 거기 나왔듯이 돌고래들 들 수 있고,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들은 짐승들은 초음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은 못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났죠. 온도 변화라는 건 뭐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저온은 온도가 올라가고 고온 물질은 온도가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즉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기온의 일교차가 날씨에 대한 정보, 이게 바로 뭐냐면 고기압, 저기압, 그 다음에 뭐냐면 너무 뜨거울 때 수증기 증발로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이죠. 압력 변화라는 건 뭐냐면, 압력은 식을 하나 써드리면요,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넓이라고도 하죠. 단위 넓이분의 힘입니다. 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을 씁니다. 뉴턴. 넓이는 주로 쓰는 것이 뭐 미터 제곱이에요. 물론 센치 제곱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꾹 눌러주는 게 압력이에요. 그 압력은 이게 넓이, 여기가 좁을수록 압력 크죠. 그래서 하이힐에 딱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아프죠. 송곳도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압력 변화, 이런 것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신호의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앞에서 배웠습니다. 만유인력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작용, 반작용. 이런 힘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면서 속력 변화라든지 모양 변화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굴러가는 공이 멈추는 마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들어가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아날로그 신호가 뭐예요? 그러면은 소리, 화면 이런 거예요. 재생해서 듣는 소리, 화면 이런 건 죄다 하면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고, 자연계의 대부분 신호가 아날로그라고 말씀드려요. 아날로그라고. 장점은요, 모든 소리를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신호를 다 나타낼 수 있고, 아주 미세한 신호도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 LP판, 레코드판하고 CD, MP3 이런 거죠. 이거하고 음질을 들을 때 CD, MP3가 깨끗합니다만 뭔가 하나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요.
CD, MP3는 이제 디지털 신호인데 얘는 뭔가 하나가 저장될 때 뭔가 하나가 빠져요. 그래서 재생하면은 원래 소리보다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LP판, 바로 레코드판은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좀 더 미세한 것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면요. 편집 가공이 어렵습니다. 편집 가공이 어렵고 그 다음에 왜곡 현상.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나 아니면은 그냥 녹음 테이프를 보시면 시간이 오래되면 늘어지죠. 늘어집니다. 늘어진다는 건 뭐냐면 왜곡 변형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저장해 가지고 듣는다 그러면은 그 저장 아날로그로 저장될 때는 늘어지거나 왜곡 현상이 생기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쉽게 말해 가지고 조금 도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옛날에 뭐 그 전화기 도청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단점은 신호 편집 가공이 어렵고 왜곡 현상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신호를 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라는 건 뭐냐면요. 불연속입니다.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이다. 즉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이진법입니다. 0하고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하고 1. 저장될 때 이진법이에요. 표현이 0,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불연속으로 변하는데 장점은 저장할 때 굉장히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그리고 저장된 걸 계속 복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오래 보관 가능하죠. 수정도 가능하죠. 또 하나 복사본도 처음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날로그 테이프 같은 거는 그걸 재복사 보면은 테이프가 조금 소리가 지저분하게 들리고 그다음 비디오 테이프도 여러 번 복사하다 보면 어떻게 화면이 좀 흐려지고 그러죠. 그런데 디지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재복사를 하더라도 원래와 똑같습니다. 원래와 똑같은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요. 미세한 부분, 아주 미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불가능하냐? 그게 바로 3번에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하게 되면 정보가 왜곡된다.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162페이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신호가 원래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간격을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를 이진법 처리해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이진법 처리해가지고 간격을 이렇게 자른 거죠. 그래서 이진법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합니다. 이진법 처리해가지고 저장을 해요. 저장한 걸 다시 재생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잘라 했기 때문에 거기도 그림이 잘 나왔죠. 원래 신호보다 재생 신호가 약간씩 여기는 이렇게 약간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씩 왜곡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곡 현상이. 그러니까 원래 내가 녹음하는 내 목소리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면은 어느 부분이 약간은 내 목소리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원래 원음과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왜곡 현상이 생겨요. 이런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이 간격을 굉장히 짧게 시간 간격을 굉장히 좁혀가지고 저장을 해줘야만 원래 아날로그 신호하고 굉장히 근접된 신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대충 간격을 이렇게 길게 한 거하고 짧은 거의 차이점은 뭐냐? 길게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만 저장하면 돼요. 짧은 건 간격이 짧으니까 무진장 많이 저장하겠죠? 바로 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이제 저장된 KBS 옛날 그 화면을 보면은 메가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영화가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장된 화면을 보면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기가바이트로 하기 때문에 화면의 화질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디지털 TV처럼. 좀 단지 그 정도 깨끗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고? 시간 간격을 좁혀가지고 저장해야 된다. 저장 용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정보의 단위가 비트가 있어요. 비트는 0하고 1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1비트 그러면 0하고 1이에요. 몇 가지가 됩니까? 두 가지예요. 2비트 그러면 또 저기 자릿수가 또 늘어나는 거, 두 자리가. 그럼 2의 2승이니까 얼마겠어요? 네 가지입니다. 그럼 3비트는요, 2의 3승이니까 몇 가지요? 8가지 저장할 수 있어요. 보통, 자, 여기 1바이트가 있습니다.
1바이트, 바이트가 이렇게 쓰나요? 헷갈리네요. 영어를 쓰려더니. 어디 1바이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8비트. 8비트라는 건 2의 8승이죠. 얼마에 256가지를 갖다가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좀 많이 저장하죠? 근데 이게 또 킬로바이트가 있네요.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 같은 경우는 1024킬로바이트, 1024바이트입니다. 이건 물으셔도 됩니다. 그냥 넘길게요. 킬로 다음에 지금 메가바이트가 나와요. 메가바이트는 뭐냐면 또 1024킬로바이트예요. 메가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뭔가요? 기가죠, 기가. 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바이트는 또 1024메가바이트예요. 근데 요즘 컴퓨터 용량이 증가됐죠. 지금 컴퓨터는 좀 테라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입니다. 1024. 그러니까 영화를 갖다가 대략 1024개, 약 1500개 영화를 갖다 저장할 수가 있죠. 굉장히 큰 저장 장치입니다. 이거 더 시간이 갈수록 저장 장치는 더 발달되는데 지금은 이건 뭐 딴 쪽이지만 그 클라우드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은 하드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좀 용량이 커질 의미는 없어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비트 바이트 얘기했죠. 그래서 바이트 2의 8승 같은 거는 256까지 8바이트로 가면 그래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정보 저장 용량이 커지는구나. 더 아날로그에 근접하겠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변화 나오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변환시켜야 돼요. 아까 그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짧게 잘라가지고 이걸 이진법으로 다 해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줘야죠. 아날로그를 디지털 컨버터 그래가지고 아날로그를 디지털 변환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로 바뀝니다. 그걸 갖다가 다시 우리가 들을 때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들을 때는 아날로그 신호니까 이쪽에서 뭐가 겠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도 바꿔줘야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듣는 거 송수진 장치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뭐냐면 핸드폰, 바로 스마트폰은 처음에 그 뭐냐면 내 목소리가 가죠. 전파로 기지국으로 갑니다. 그건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인데 기지국에다 변환해가지고 보내주죠. 다른 기지국으로. 이건 뭐냐면 디지털로 보냅니다. 다시 다른 기지국을 통해서 내가 핸드폰으로 또 소리를 듣네요. 수신하고 있죠. 이건 또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변환돼서 보내줘야만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재생한 걸 보세요. 이렇게 조금 왜곡 현상이 생기죠. 이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격을 좀 더 줄여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변환 5번에 1번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저장할 때입니다. 저장할 때는 그 다음에 바로 디지털로 변환해야 되고 재생할 때는 아날로그로 변환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재생 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 시간 간격을 줄여가지고 정보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예요. 신호의 발생 원인은 대상의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이다. 맞죠? 2번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이나 그 자료를 정보라고 합니다. 예. 3번 전자기파를 이용한 예로 옳은 걸 모두 고르셔겠죠. 일단 적외선 사진 광통신 됩니다. 초음파는 음파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고요. 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이게 가청 진동수입니다. 이거보다 진동수 2만 헤르츠 이상을 갖다가 초음파라고 합니다. 4번 정답 초음파입니다. 5번 스피커, 소리나 모니터, 화면, 영상은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컴퓨터 처리 신호는 디지털입니다. 6번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다. 맞죠? 그 다음에 7번 디지털 신호는 신호의 편집과 가공이 쉽습니다. 아날로그는 좀 어렵죠. 쉬운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왜곡이 현상이 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인식 처리와 그다음에 정보의 전달을 수업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차이점과 또 하나 그 다음에 전자기파에서 적외선 정도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정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